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장사꾼이 찾아간 낯선 초가집. 한양에서 포목상을 하던 이성무는 그의 겨울 모든 걸 잃었다. 동업자의 배신으로 가게는 문을 닫았고 빚에 쫓겨 처자식마저 친정으로 돌려보내야 했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아내가 헤어지며 흘린 눈물을 그는 잊을 수 없었다. 한때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 위험한 투자를 거듭했고 신뢰를 잃은 후에야 모든 것이 신기루였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몸에 걸친 누더기 한 벌 뿐이었다. 성무는 친구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한양을 떠났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면 어디든 좋았다. 겨울 산길을 며칠째 헤매던 어느 저녁, 눈발이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손끝이 얼어 감각이 없어지고 허기가 져서 비틀거리던 그때 숲속 깊은 곳에 은은한 불빛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니 작은 초가집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보통 집에는 문이 하나인데 그 집은 문이 3개나 나란히 달려 있었다. 첫 번째 문에는 들어오는 자 자신을 보리라. 두 번째 문에는 후회 없는 자 앞으로 나아가라. 세 번째 문에는 마음을 비운 자 길을 얻으리라 라고 적힌 나무패가 걸려 있었다. 성무는 추위에 떨며 말했다. 계신가요?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마침내 첫 번째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방 안이 온통 거울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거울마다 서로 다른 자신의 모습이 비쳐 있었다. 어떤 거울에는 젊은 시절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의 모습이 보였다. 정직하고 성실했던 그때의 모습은 눈빛이 맑았다. 또 다른 거울엔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을 때의 모습이었다. 점점 교만해지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모습이었다. 가장 큰 거울에는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동업자 황대인과 함께 민초들의 쌀을 싼값에 사들여 흉년에 비싸게 팔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다. 이 모든 탐욕이 너를 여기까지 데려온 게 아니냐. 성무는 뒷걸음질 쳤다. 아닙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서. 그러자 또다시 소리가 들렸다. 가족을 위해서? 아내가 비단 옷을 사달라고 했을 때 너는 돈이 그렇게 쉽게 버는 거냐고 꾸짖지 않았느냐. 하지만 기생집에선 얼마나 후하게 돈을 썼던가. 성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울은 계속해서 그의 과거를 보여주었다. 가난한 소장농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은 것, 품질이 떨어지는 포목을 좋은 것인 양 속여 판 것, 아내가 친정에 보낼 쌀조차 아까워한 것. 그만해! 성문이 주먹으로 가장 큰 거울을 내리쳤다. 거울이 깨지면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울 조각들 사이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이제는 더 이상 탐하지 않겠다. 내가 정말 지키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거울이 모두 동시에 깨졌다. 그리고 거울 조각들이 은빛 나비가 되어 방 밖으로 날아갔다. 두 번째 문 앞에 선 성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후회 없는 자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글귀가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았다. 자신보다 후회가 많은 사람이 또 있을까? 하지만 그는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자 어두침침한 방이 나타났고 가운데 호롱불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며 곧 꺼질 듯했다. 그 희미한 불빛 아래로 사람들이 차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나타난 건 김서방이었다. 성문아, 난 정말 너를 믿었는데 왜 모든 책임을 나한테 뒤집어 씌웠느냐? 그 다음엔 머슴 돌쇠였다. 주인님, 저는 3년간 품삯도 못 받고 일했는데 왜 저를 도둑이라 했습니까? 이어서 아내가 나타났다. 당신, 제가 몸져 누워도 약값이 아까워 외면하셨죠. 그때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지막으로 나타난 사람을 보자 성문의 다리가 풀렸다.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였다. 아들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슬픔에 젖어 있었다. 네가 부자가 되어 나를 부끄러워할 때 나는 정말 서러웠다. 내 친구들 앞에서 우리 어머니는 무식해서 라고 말할 때마다 난 밤이 되면 울었단다. 성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 어머니, 어머니. 눈물이 바닥을 적셨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렇게도 지키려 했던 체면, 쫓았던 성공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 어린 사죄가 울려 퍼지자 희미하던 호롱불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아들아, 후회는 끝이 아니란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란다. 그러자 문 위의 글귀가 서서히 바뀌었다. 후회를 품은 자 진실을 얻으리라. 따뜻한 빛이 방을 가득 채웠고 사람들은 축복의 미소를 남기며 사라졌다. 세 번째 문 앞에 선 성문은 한참을 머뭇거렸다. 마음을 비운 자 길을 얻으리라. 과연 자신이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 그제야 그는 그곳은 평범한 집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신비로운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침내 문을 열었을 때 예상과 달리 앞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눈 내리는 넓은 들판뿐이었다. 이게 뭐지? 성문이 당황하여 뒤를 돌아보려 할 때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어깨를 감쌌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 누구를 용서해야 합니까? 바로 너 자신이다. 완벽하지 않은 너, 실수투성이인 너, 때로는 이기적이었던 너를 용서해야 한다. 성문은 깊이 숨을 들이켰다. 가장 미워했던 사람, 가장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그래,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한 적이 없었구나.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동안 자신을 올감했던 분노, 자책, 원망이 하얀 눈처럼 하나둘 녹아내렸다. 이제 됐다. 완벽하지 않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눈을 뜨자 들판 저편에서 따뜻한 빛이 스며들며 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뒤돌아보니 신비로운 초가집은 눈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다. 며칠 후 성문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몸이 불편한 홀아버지와 어린 딸만 남은 집에서 그를 받아주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몸이 나오면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성문에겐 이제 거창한 계획이나 야망이 없었다. 그저 성실히 일하며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했다. 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찾기 시작했다. 정직하고 친절한 그의 인품을 알아본 것이다. 우리 마을에 정착하시지요. 서당에서 아이들 글도 가르치고. 어느 날 장터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돌아보니 아내였다. 친정에서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다. 정말 당신이 맞군요.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눈앞의 남편은 예전처럼 거만하고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여보, 미안하오. 늦었지만 진짜 남편이 되고 싶소. 그로부터 몇 년 후 성문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훈장이 되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인생의 지혜였다. 얘들아, 사람은 살면서 세 개의 문을 지나가게 된다. 성문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첫 번째 문은 자신을 아는 문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문은 후회를 받아들이는 문이다. 후회한다는 건 잘못을 깨달았다는 뜻이니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세 번째 문은 용서의 문이다. 남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성문은 평생 그날 밤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탐하지 말고 후회하되 멈추지 말고 스스로 용서하라. 그것이 바로 인생의 참된 지혜였다. 여인의 유혹에 빠진 남자. 여보, 다녀오겠소. 아내는 남편의 손에 노잣돈을 꼭 쥐어주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조연수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집을 떠났다.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 군소리 한 번 없이 자신을 뒷바라지한 아내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이번에는 과거에 꼭 합격해야 할 텐데. 마음을 굳게 먹었지만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조연수는 이번에도 과거에 실패했다. 과거를 보러 올 때마다 아내가 시집올 때 가져온 폐물을 팔아서 마련해준 노잣돈을 가지고 올라오곤 했는데 이번엔 무슨 낯으로 돌아간단 말인가. 발걸음이 떼어지질 않는구나. 조연수의 부친은 과거에 홍문관 교리를 지냈다. 그 자리에 있는 동안 그는 동문수학하던 교우들을 비롯해 주변인들의 입지를 힘 닿는 데까지 놓았다. 하지만 갑자기 얻게 된 병으로 인해 벼슬을 내려놓고 낙향하고 말았다. 조윤수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과거를 보러 다녔으나 이제껏 결과가 없었다. 현수가 집안에 틀어박혀 글 공부만 하는 통에 조금 모아둔 돈도 이제 바닥이 나고 끼니 걱정을 할 판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현수는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길로 박승지를 찾아갔다. 박승지는 과거 부친과 동문수학하던 사이로 지금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부친의 도움이 컸다고 들었던 터였다. 자네가 이교리의 자제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어르신. 박승진은 현수를 며칠 동안 머물게 한 뒤 말을 내어주고 몇백 냥에 이르는 돈과 비단 등을 실어주었다. 집으로 돌아가서 부친을 잘 모시도록 하게. 현수는 박승지에게 인사하고 고향을 향해 길을 나섰다. 몇 십리나 왔을까? 벌써 날이 저물었다. 주막을 찾아 나서기는 너무 늦었고 근처에서 묵을 곳을 찾아야 했다. 묵을 곳을 찾으시오. 돌아보니 50살가량의 남자였다. 저 아래 보이는 집에 가면 묵을 곳을 내어줄 것이오. 그리 가보시오. 그 남자의 권유로 현수는 그 집을 찾았다. 하룻밤 묵기를 청하니
주인인 듯한 노인이 뒷사랑을 내어주고 저녁을 차려주었다. 현수는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누웠다. 그런데 한밤중에 누군가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옷을 고쳐 입고 문을 여니 한 처녀가 서 있지를 않은가. 먼 길을 오셔서 피곤하실 터인데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저희 작은아씨께서 잠시 뵙고자 하오니 저와 함께 가셨으면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야심한 밤에 지나가는 길손을 뵙고자 하다니 그 까닭이라도 알아야겠구나. 그건 소위는 알지 못합니다. 직접 물어보시죠. 현수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하녀를 따라갔었다. 작은아씨가 기거하는 처소는 새길을 통해 후원으로 나와 별채로 이어져 있었다. 하녀가 방문에서 고하자 아리따운 처녀가 나와 현수를 맞아들였다. 이렇게 오시게 해서 송구합니다. 전 어려서 모친을 여의고 계모스라에서 살고 있사온데 계모가 이번에 불구자인 사촌에게 저를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선배님을 따라 이 집을 떠나려 하오니 부디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요? 나를 따라가다니 난 이미 아내가 있는 몸이요. 소실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리따운 여인의 유혹에 못 이겨 현수는 그날 밤 여인의 방에서 자리에 눕고 말았다. 촛불이 꺼지고 얼마나 지났을까. 현수는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어났다. 여기가 어디라고 어린 처니가 혼자 자는 방에 들어와 겁탈하다니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여자도 눈을 뜨더니 벌벌 떨며 뒷문을 열고는 현수를 도망치게 했다. 밖으로 쫓겨나온 현수는 달랑 옷가지만 걸치고 알거지로 담을 넘고 울타리를 넘어 아무도 없는 누각으로 올라가서 털썩 주저앉았다. 현수는 수백 냥에 이르는 돈과 각종 폐물을 몽땅 잃어버린 것이 허무하고도 기가 막혔다. 여자의 유혹에 빠진 것이 후회도 되었으나 그 유혹이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았다. 정신을 가다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집을 안내해준 50살가량의 남자가 아무래도 수상했다. 현수는 숨어서 하루 종일 그 집의 동정을 살폈다. 저녁 무렵이 되자 그 집에서 누군가 밖으로 나왔다. 자기에게 그 집을 일러준 바로 그 남자였다. 짐작 가는 데가 있군. 현수는 그 길로 다시 박승지를 찾아가 자기가 당한 일을 상세히 고했다. 박승지는 곧 포도대장을 불러 현수가 겪은 일들을 들려주었다. 나라에서도 그 일당을 잡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었는데 근거지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 포도대장은 그날 저녁 수십 명의 포조를 동원해 그 집을 급습해서 일당을 모두 소탕하기에 이르렀다. 아니나 다를까 그 집은 불안당의 소굴이었다. 지금까지 돈 많은 여행객이 있으면 꼬여서 밤사이에 그런 방법으로 돈을 갈취해 온 것이다. 그 집의 비밀 창고에는 많은 재물이 쌓여 있었고 근방을 지나다가 도적을 맞았다는 사건이 모두 그 악당들의 짓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동안 포도청에서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던 사건들이 일시에 해결되었다. 나라에서는 조연수의 공을 인정해 형주에서 조연수를 고향 땅 괴산의 군수로 임명했고 조연수는 군수로 있는 동안 그 지역을 잘 다스렸다. 기다리는 여자, 다가온 여자.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변방 오랑캐의 침입으로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남은 19살 인수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렸다. 국경을 접한 마을에 살아서 늘 분쟁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마을까지 들어와 인명을 해칠 줄은 몰랐던 탓에 조용하던 마을의 통곡이 그치지 않았다. 혼자가 된 인수는
친척 집에 정을 붙이고 살아야 했다. 그들은 인수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여러모로 마음을 써주었고 덕분에 인수는 마음을 잡고 살아갈 수 있었다. 심성이 착하고 부지런하고 게다가 부침성이 좋은 덕분에 이웃집에 사는 심씨와 착하고 귀여운 딸 순녀와도 허물없이 지냈다. 인수는 두 식구가 외롭게 사는 심씨 집에 가끔 놀러가서 장작도 패주고 농사일도 돕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수가 심씨 집을 찾았더니 순녀의 표정이 밝지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어? 아저씨는 어디 가셨어? 관아에 가셨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돌리고 어깨를 들썩였다. 울고 있었다. 관아엔 무슨 일로? 아침 일찍 모이라고 통보가 왔어요. 젊은 장정만으로 모자라서 군역에 동원한다고 일찍 악문으로 갔어요. 변방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았다. 힘을 쓸 수 있는 장정들은 군에 지원하시오. 상부로부터 그런 지시가 내려왔고 불과 한 달 정도의 짧은 훈련만을 받고 장정들은 오랑캐들과 싸우기 위해 전장으로 떠나야 했다. 오랑캐에게 부모를 잃은 처지를 고려했는지 인수는 아직 소집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인수는 순녀를 쳐다보고 위로하는 표정으로 한번 웃어 보이고 뒷마당에 나가 도끼를 들어 장작을 다 패놓았다. 이것 좀 드세요. 순녀가 불러서 나가니 시원한 식혜를 떠놓고 있었다. 한 사발 시원하게 들이키는데 문소리가 나더니 심씨가 들어왔다. 인수와 꿈은 다녀오셨어요? 순녀는 얼른 눈물 자국을 지우고 반갑게 아버지를 맞았다. 심씨는 마루에 걸터 앉아 이마에 땀을 닦았다. 관에 갔더니 내일 당장 떠날 채비를 하라고 하더군. 변방 상황이 어려운 모양이야. 나같이 나이 든 사람까지 소집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하겠니? 남들도 다 가는걸. 옆집 삼돌이네도 아들 보내고 자기도 이번에 가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리던데 어쩔 도리가 있나. 나라에서 부르면 가야지. 저 윗마을에 아들 셋이 다 죽은 집도 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장정은 다 나가고 장정이 없으면 40이 넘어 50이 된 늙은이도 나가야 하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이복의 인수, 자네한테 부탁이 있네. 한동안 먼 산을 바라보던 심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내가 전부터 자네에게 하려던 말이 있네. 내 딸이 아직 철이 없고 부족하지만 마음 씀씀이도 착하고 자네 속을 태우는 일은 없을 거야. 딱 맞이기도 있으니 부지런히 일하면 굶을 일은 없을 거네. 저 아이를 자네에게 맡길 테니 건사를 해주고 아무쪼록 잘 살아주게. 이번에 가면 10중 8구 돌아오기 힘들 거란 생각이 들어 자네를 믿고 얘기하는 거네. 그리고는 딸과 인수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순녀는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 인수도 한참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저 같은 사람을 믿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염려 마시고 무사히 다녀오시기만 바랍니다. 고맙네. 어쨌든지 안심하고 떠나겠네. 그리고 딸을 돌아보면서 큰 짐을 벗은 듯이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얘야, 어서 들어가서 저녁 준비를 하거라. 나도 먹고 인수도 같이 먹도록 하자. 내 잠깐 삼돌이네 좀 다녀오마. 심씨가 집을 나가자 순녀는 어깨를 들썩이며 인수에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요? 나갔다가 아무도 들어왔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요. 내가 아들이라면 아버지 대신 나갈 텐데 나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묵묵히 듣고 있던 인수는 걱정하지 말아요. 이제는 내가 아들이 되어 아버님으로 모시게 되었으니 내가 가도록 하겠소. 관가에 가서 애원을 해서라도 아버님 대신 나가겠소. 염려 마시오. 대신 내가 돌아오면 그때 혼인하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하고 말했다. 너무도 뜻밖의 소리에 순녀는 고개를 들어서 인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럴 순 없어요. 그러다가 인수 오라버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난 반드시 돌아올 거요. 변치 말고 기다려 주시오. 인수는 그렇게 심씨 대신 변방을 지키러 떠났다. 부모님의 한을 갚아드리고 죽든지 아니면 살아서 후순녀와 혼인을 하든지 그 무엇도 아쉬울 게 없다. 인수는 몸을 사리지 않고 전장에 뛰어들었다. 칼을 쓰고 활을 쏘는 기초 훈련을 마치고 불과 한 달 만에 전장에 나갔으니 대부분 오합지졸이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인수는 단연 뛰어났다. 전장의 선두에 나서서 밀려오는 오랑캐를 부딪혀서 싸웠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더니 쓰러지고 말았다. 날아오는 화살이 어깨를 관통하면서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진 것이다. 인수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인수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떤 농가의 안방에 누워 있었다. 다리와 어깨의 화살자리에는 무슨 약을 발랐는지 약간의 쓰라림만 있고 고통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머리가 띵하고 기운이 없을 뿐이었다. 다행히 어깨에 맞았던 화살이 깊이 박히지는 않아 피는 나왔지만 치명상은 아니었던 것이다. 정신이 들었소? 옆에는 50이 넘은 한 노파와 아직 앳된 처녀가 근심스럽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정신 차리고 이것 좀 마셔보시오. 인수의 어리둥절한 표정에 노파는 영감이 새벽에 들에 나갔다가 택이 아직 숨이 붙어있는 걸 보고 집으로 데리고 왔어. 정신이 들어서 다행이요. 하고 말했다. 인수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가 문 안에 들어섰다. 주인 영감인 모양이었다. 인수는 그들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차차 기력을 회복했다. 그 집은 아들 형제를 전장에 내보내서 잃고 딸만 데리고 살아가고 있었다. 부부는 마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인수에게 정성을 다했다. 그 집에 머무는 동안 전쟁도 막바지에 이르러 살아남은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인수는 내외의 일손을 도우며 그곳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인수를 아들처럼 사랑하고 인수는 생명의 은인인 영감 내외를 친부모처럼 극진히 섬기며 농사일을 돕고 있었다. 그럭저럭 세월이 흐르고 있었다. 그동안 인수는 하루도 고향에 있는 순녀를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 기다리고 있을 순녀 생각이 간절하지만 영감 내외의 은혜를 저버리고 돌아서기가 쉽지가 않았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얘기를 꺼내야지 하고 결심을 했다가도 막상 그 앞에 가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인수총각, 잠깐 나 좀 보세. 영감이 불러 들어가니 노파와 딸까지 있는 자리였다. 자네가 이곳에 와서 그동안 아들 잃은 내 시름을 잊게 해주었네. 내 딸아이도 홍기에 찼으니 부디 자네가 이 아이를 거두어서 내 사위가 되어주게. 인수는 영감의 말을 단숨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
생명의 은인일 뿐 아니라 아들처럼 여기는 마음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왜 그러나? 내 딸이 마음에 안 드나? 인수는 할 수 없이 고향에 약혼한 처녀가 있고 순녀 아버지 대신에 전쟁에 나왔다는 말을 자세히 했다. 참말인가? 그 말을 듣고 노인과 두 사람은 깜짝 놀라서 낯빛이 변했다. 정말 대단한 일일세. 남을 대신해서 목숨을 걸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리고 약속한 것을 지켜서 기어이 그 처녀를 찾아가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말릴 수 있겠나. 그렇다면 가보게. 혹시라도 그 처녀가 다른 데로 출가했다면 다시 찾아와 주게. 사흘 후 인수는 영감 내외에게 큰절을 올리고 전장으로 떠나온 지 2년 만에 고향을 향해 떠났다. 인수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세 식구는 강나루까지 따라와서 눈물로 전송을 했다. 먼 길 조심해서 가게. 고맙습니다. 세 분의 은혜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수는 고향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어느새 고향 마을이 보였다. 인수는 등성이를 넘어 순녀의 집으로 부지런히 향했다. 이게 누구야? 자네 아닌가? 아버지의 놀란 목소리에 밭에서 일하고 있던 젊은 여자가 고개를 들더니 뛰어오고 있었다. 바로 순녀였다. 가슴에 간직한 붉은 댕기. 효진아, 난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어. 성욱은 한 살 적은 효진을 만나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래요. 오라버니는 꼭 훌륭한 의원이 될 거예요. 효진은 성욱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성욱과 효진은 아래 윗집에 살면서 어릴 때부터 남매처럼 자랐다. 홀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성욱은 약한 척 변변히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로 인해 의원이 되어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돕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그 후 의학을 공부하며 의원의 진료를 돕는 의생 신분이었던 이성욱은 고을에 의원이 하나뿐이라 일손이 모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여보게 성욱이 이것 좀 도와주게. 네, 의원나리. 성욱은 약재 관리부터 환자 치료, 잔심부름에 이르기까지 온갖 일을 도맡아야 했다. 그러는 사이 양반 가문이었던 효진의 집안도 큰아버지가 역모에 가담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효진의 아버지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고을에서 참봉으로 일했던 아버지가 파면되고 만 것이다. 다행히 더 큰 화는 미치지 않아 마을을 떠나지 않아도 되었지만 살 길이 막막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술로 세월을 보내고 집안 살림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 바람에 바느질 솜씨가 좋은 어머니는 양반집 친모로 일을 시작하고 효진이도 집안 살림을 돕고 있었다. 효진은 갸름한 얼굴과 검은 눈망울, 눈에 띄는 미모로 주변의 눈길을 끌었다. 그녀를 한 번이라도 본 총각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정도였다. 그러는 중에 서진과 효진의 사랑은 점점 깊어졌다. 의과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겠어. 그래요. 그렇게 될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면 환자를 돌보는 일도 그만큼 힘들어졌다. 관가의 지원도 열악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도 속출했다. 의과에 합격하면 빈민구제에 힘쓰고 싶어. 효진은 말없이 성욱의 손을 잡았다. 드디어 성욱은 의과 시험에 합격하고 참봉 자리를 얻어 해민서에서 일하게 되었다. 자리 잡히면 꼭 데리러 올게.
이거 볼 때마다 내 생각해줘요. 효진이 내민 건 붉은 댕기였다. 성욱은 가슴 깊이 붉은 댕기를 간직한 채 홀어머니를 모시고 한양으로 떠났다. 성욱이 떠난 뒤 고향 땅에 자기 마음대로 일처리를 하는 괴팍한 신간 사또가 부임해왔다. 술에 빠져 지내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효진과 어머니 단둘이 살던 무렵이었다. 신관 사또가 고을을 시찰하다가 효진을 눈여겨보았다. 저 처자는 누구며 이름이 무엇이냐? 효진이라 하는 처자인데 어미와 단둘이 살고 있습죠. 객지에 내려온 사또는 효진을 곁에 두고 싶은 욕심에 기회만 있으면 관하로 부르려 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혼인하는 수밖에 없어. 효진은 성욱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소식이 오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사또는 또다시 효진을 불러댔다. 그 처자를 데려와라. 하지만 청을 거절하자 사또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견디다 못한 효진과 어머니는 집을 떠나 성욱을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한밤중을 틈타 짐을 챙겨 길을 떠났다. 한편 해민서에서 의녀 교육을 담당하던 성욱은 붉은 댕기를 꺼내보며 효진 생각을 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어느 날 해민서 서원이 어떤 처녀가 찾아왔다고 전했다. 나가보니 그렇게 그리던 효진이 찾아온 것이다. 여기까지 무슨 일이냐? 성욱은 반가움에 효진의 손을 덥석 잡았다. 효진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들려주며 할 수 없이 야반도주하다시피 사또를 피해 달아났다고 말했다. 미안하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다니. 그리고는 얼마 후 성욱과 효진은 100년 가약을 맺었다. 전염병이 창궐하자 성욱은 활인서로 자리를 옮겨 병들고 가난한 백성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성욱은 그동안 익힌 의술로 환자 치료에 힘썼고 효진 또한 성욱을 도와 열심히 살았다. 하늘에서 내려준 어머니의 밥상. 저 멀리 수려한 산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서 있었다. 그 봉우리에 올라 발 아래를 굽어보면 하얀 안개가 하늘로 비상하는 모습이 마치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앉은 것처럼 신비로워 보였다. 그 아름다운 마을에 효성이 지극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 효자 부부는 매일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들은 이 산기슭에서 작은 밭을 일구고 나무를 내다 팔며 어머니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다. 비록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집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부부는 한밤중에 들리는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어머니가 어디 편찮으신가 보. 부부는 서둘러 일어나 어머니에게로 갔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다, 괜찮다. 어머니는 애써 기침을 멈추고 아들 며느리를 안심시켰다. 불이라도 더 지펴드려야겠네요. 아들은 밖으로 나가 팔려고 해온 나무짐을 풀어 아궁이에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넣었다. 괜찮대도 팔려는 걸 떼면 어떻게 하노? 그게 무슨 대수예요?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지요. 어머니가 날로 수척해지고 기운이 없어 두 사람은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나무를 하며 근근히 먹고 사는 처지에 어머니를 잘 모시기가 쉽지 않았다. 더구나 아이가 자라다 보니
날이 갈수록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부부는 틈만 나면 마을을 다니며 품팔이를 했다. 하지만 그것도 일정하지 않고 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차례를 기다릴 판이었다. 어느 날 동네 박영감 생일잔치를 도우러 갔던 아내가 잔치 음식을 조금 싸가지고 왔다.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게 다 뭐냐? 박영감님 잔치 음식인데 조금 가져왔어요. 너희도 같이 먹자.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린 아들이 달려들어 할머니 앞에 있는 음식에 손을 대더니 정신없이 먹어댔다. 이 녀석, 할머니 드실 음식에 손을 대다니 그만 먹어. 나무꾼이 호통을 치자 아이는 깜짝 놀라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애한테 왜 그러냐? 아니다, 어서 먹어. 손자를 유난히 귀여워하는 할머니가 역성을 들자 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손에 든 음식을 남김없이 먹어치웠다. 그 뒤로도 조금이라도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어린 아들은 쏜살같이 달려들어 음식을 집어먹기 일쑤였다. 그 일로 인해 부부는 상심이 컸다. 그렇잖아도 연로하신 어머니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해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철딱서니 없는 아들의 행동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생각도 못해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꺼냈다. 여보, 아무래도 이 아이를 절에 맡겨야 하겠소. 아이를 절로 보낸다고요? 그렇소. 아이가 클수록 어머니를 모시는데 소홀해지는 것 같소. 아이야, 또 낳으면 되지만 어머니는 한 분뿐이지 않소. 언제까지 사실지도 모르고 말이오. 아내는 갑작스런 남편의 말에 한참 동안 눈물만 흘렸다. 하지만 남편과 마찬가지로 효성이 지극한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길을 나섰다. 아버지, 어디 가는 거예요?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의 등에서 마냥 즐거운 표정으로 부부를 따라갔다. 고산사까지 가려면 한참을 올라가야 했다. 비록 얼마 전에 고산사에 있는 주지 스님한테 자초지종을 말하고 맡기기로 허락을 받아놓은 상태였지만 막상 어린 아들을 절에 맡기고 온다고 생각하니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런데 앞장서서 길을 가던 남편이 갑자기 튀어나온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흙을 털며 일어난 남편이 자세히 보니 그건 돌부리가 아니라 땅속에 박힌 쇠붙이였다. 무언가 하고 파내보니 묵직한 녹그릇 아닌가. 여보, 이건 녹그릇이요. 좋은 물건인 것 같은데 잘 닦아서 어머니 쓰시도록 해야겠어. 그러자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기회다 싶은지 말을 꺼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절에는 다음번에 가도록 해요. 남편은 아이를 두고 올 생각으로 가슴이 미어질 판에 아내가 그렇게 말하자 당장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어디 갔다 오는 거냐?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녹그릇 아니냐? 어디서 난 거냐? 땅속에 묻혀 있었어요. 땅속에? 나무꾼은 가져온 녹그릇을 광이 나도록 닦았다. 그러자 마치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영롱한 색을 띠기 시작했다. 이거 보통 물건이 아닌 것 같아. 그는 녹그릇을 머리맡에 모셔두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웬 점잖은 백발노인이 나타났다. 너희의 효성이 지극하여 선물을 주겠노라. 너에게 준 그 녹그릇은 무엇이든지 여러 개로 만드는 힘이 있단다. 그것으로 내 어머니를 잘 공경하도록 하여라.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사라졌다. 꿈에서 깬 남편은 아내에게 꿈 얘기를 들려주었다. 혹시 모르니 한번 시험해 봅시다. 남편은 콩 한 개를 녹그릇 속에 집어넣었다. 그러자 녹그릇에서 울리는 소리가 나더니 잠시 후 콩이 수북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아내의 놀라는 소리에 남편도 옆에서 소리쳤다. 노인의 말이 사실이군. 꿈속에서 얘기한 그대로요. 정말 그 그릇은 신기한 보물이었다. 그릇 속에 쌀 한 톨을 넣으면 쌀이 가득하고 엽전을 넣으면 엽전이 가득히 차오르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무엇이든지 넣기만 하면 수북이 쌓였다. 하지만 부부는 꿈에서 이룬 것처럼 어머니를 모시는 일에만 그릇을 사용했다. 이 그릇은 하늘에서 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해 드리라고 주신 그릇이요. 어머니를 모시는 일에만 사용합시다. 네, 그렇게 해요. 그때부터 어머니의 밥상은 언제나 풍성했다. 그렇게 효도를 받으며 살다가 몇 년 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남편은 아내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 이제 이 그릇은 우리에겐 소용없는 물건이요. 욕심만 생길 뿐이니 처음 찾은 곳에 가져다 놓읍시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부부는 녹그릇을 처음 발견한 장소로 가서 깊은 구덩이를 파고 묻어버렸다. 이렇게 하니 마음이 편하구려. 내려갑시다. 나무꾼 부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다. 녹그릇이 없어도 그들은 풍족했고 부족함이 없었다. 그 후로 어머니의 밥그릇이 묻힌 산이라 해서 그 산을 식기산 또는 음식을 보관한 산이라는 뜻으로 식장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달빛 아래 춤추는 각시탈 여인. 달빛이 은은하게 빛나는 깊은 밤, 나루터 장터는 활기가 넘쳤다. 풍물패의 흥겨운 북소리와 장구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람들은 저마다 흥에 겨워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장터 한 모퉁이에 몰려든 구경꾼들의 웃음소리와 환호가 하늘에 울려 퍼졌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나루장터 한 모퉁이에선 사람들의 탄성과 풍물 소리가 그치질 않았다. 탈놀이가 절정에 이르고 중과 각시가 춤을 추는 장면이 이어지자 여기저기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 사당패의 각시춤이 최고여. 저 각시가 아주 기가 막히네. 저것 좀 보소. 마당이 끝나자 각시탈을 쓴 광대가 지친 몸을 이끌고 조금 떨어진 허름한 헛간으로 들어가 탈을 벗어던지고 쓰러지듯이 드러누워 앓는 소리를 냈다. 조금 있으니 파괴승 문장을 한 사내가 들어와 앉았다. 괜찮냐? 너무 아파요. 오늘 공연은 끝난 줄 알았어요. 사내는 안타까운 눈으로 여자를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조금만 더 참아. 할미탈로 분장하고 바로 나가야지. 그러더니 영감 분장을 하고는 여자를 재촉했다. 알았어요. 내일은 좀 쉬게 해주세요. 아무튼 빨리 나와. 그렇게 여자는 또 한 번 무대에 나가 춤을 춘 다음에야 헛간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옥순이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당패에 데려다 놓고 가버렸다. 그 뒤로 옥순은 사당패를 따라다니며 자랐다. 모두 어린 옥순을 자식처럼 귀여워해 주었고 옥순은 가족처럼 그들을 따랐다. 밤 늦게까지 이어진 사당패 공연이 끝나고 모두 지친 몸을 이끌고 헛간으로 들어왔다.
옥순아, 좀 어떠니? 많이 아프니? 모두 아픈 옥순이 걱정에 곁으로 모여들었다. 모가벌은 내일은 옥순이 좀 쉬게 해주시죠. 양반 역할도 하고 상무도 돌리는 거사한 사람이 인정머리 없어 보이는 모갑에게 부탁했다. 그럼 각시 역할 누가 할 거야? 영준이 자네가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을 구하든가 해야지. 틈만 나면 아프다고 하니 원. 그러자 옥순이 고개를 들고 기어가는 목소리를 냈다. 저 때문에 괜히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예요. 씨알도 안 먹히는 모갑에게 실망하고 모두 자리를 잡아 잠을 청했다. 그리고 피곤한 탓에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모두 깊은 잠에 빠졌다. 이러다간 옥순이 때문에 공연 다 망치고 말겠어. 이참에 내보내고 그동안 봐둔 미래양이를 데려다 놔야겠어. 화류계 바닥에서 놀던 풍월이 있어서 금방 배울 수 있을 거야. 모두 잠든 걸 확인하고 모갑은 누워있는 옥순의 입을 가리고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리고 나루터로 데려가 깊이 잠든 사공을 깨워 돈을 집어주고 강을 건넜다. 어디로 가는 거죠? 옥순이 겁에 질려 모갑을 보고 물었다. 자, 이거 받아라. 이제부터 내 살 길을 찾도록 해. 모갑은 엽전 몇 푼을 옥순의 손에 쥐어주며 냉정하게 내뱉었다. 그리고 나룻배가 건너편에 닿자 옥순을 내려놓고는 되돌아가 버렸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게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옥순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온몸이 떨려와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었다. 희미한 불빛이 보여 걸음을 옮겼더니 허름한 주막이 보였다. 늦은 시간이라 모두가 잠들었는지 주막 안은 조용했다. 옥수는 염치불고하고 작은 소리로 주인을 불렀다. 계세요?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자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잠시 후 나이든 노파가 나왔다. 이 늦은 밤에 누구셔? 비에 홀딱 젖어 있는 젊은 여인을 본 노파는 깜짝 놀라더니 소리쳤다. 세상에, 이 야심한 밤에 어쩐 일이여? 이리 들어와. 큰일 나겠구먼. 방으로 불러들인 노파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옥순이를 보더니 치마 조거리를 내다주며 말했다. 이거부터 빨리 갈아입어. 그러더니 노파는 팔다 남은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 들고 왔다. 정신을 차린 옥순이는 노파의 친절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사실 얘기를 했다. 이런 밤중에 아픈 처녀를 내쫓다니 천벌을 받을 인간이구먼. 옥수는 노파를 만나 편안히 하룻밤을 지낼 수 있었다. 다음 날 날이 새자 사랑패의 일행은 옥순이 보이지 않는 걸 알았다. 모가벌은 옥순이가 보이지 않아요. 이런, 그것이 꾀를 부리더니 밤중에 도망을 쳤구먼. 할 수 없지. 다른 사람을 데려와야겠군.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옥순이가 어디로 간 거지? 우리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가버릴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 모갑이 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다. 옥순이 대신에 역할을 하게 될 미리양이야. 경험은 없지만 금방 할 수 있을 테니 두고 봐. 장터가 열리고 세상패 공연이 다시 시작되었다. 순조롭게 진행되나 했는데 탈놀이가 시작되고 각시춤 차례가 되자 구경꾼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그만둬라. 못 봐주겠다. 무슨 각시가 저래? 그런데 그 와중에 노파가 다가오더니 거사 한 사람을 붙잡고 무언가 한참을 얘기하더니 사라졌다. 그날 밤 공연이 끝나자
그 거사가 일행을 모아놓고 말을 꺼냈다. 옥순이는 도망간 게 아니여.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어디 있어요? 강 건너 주막에 있어. 못된 모갑이 옥수같이 비가 오는데도 아픈 아이를 쫓아냈다는군. 그 얘기를 듣자 모두 모갑의 만행에 치를 떨었다. 우리도 옥순이처럼 쫓겨나고 말 거요. 그러자 누군가 모두를 둘러보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모두 여기를 떠납시다. 그리고 힘을 합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요. 사당패 일행은 모갑에게 더는 미련이 없었다. 결국 옥순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모두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모갑은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는 분노 속에서 홀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이미 사당패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떠난 후였다. 그리고 그날 공연은 열리지 못했다. 아니, 그것으로 마지막이었다. 어디 나 없이 잘 되나 보자. 모갑은 넋을 잃은 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쳐댔다. 그 후 옥순과 사당패는 전국을 돌며 사람들에게 다시금 즐거운 가락을 선사했고 옥순의 각시춤은 사람들 사이에 전설로 남게 되었다. 이 사당패의 각시춤이 최고여. 남자가 알려준 놀라운 비밀. 아주 오래전 한적한 산골 마을에 가뭄이 1년 내내 계속되어 사람들은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눈처럼 순수한 연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반달처럼 고운 얼굴과 샛별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졌으나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를 잃고 심술궂은 계모 밑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지만 연희의 미소는 마치 봄날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웠으며 여전히 꽃처럼 예뻤다. 어느 날 계모가 연희를 불렀다. 당장 산에 가서 산나물을 캐와라. 연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계모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지금은 한겨울이라 산나물이 있을 리 없어요. 말대꾸 하지 말고 어서 가. 빈손으로 오면 저녁을 굶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거라. 한겨울, 눈 덮인 산속에 산나물이 있을 리 없었지만 연희는 계모가 시키는 심부름을 거역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바구니와 나물 캐는 칼을 들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그녀는 해가 질 때까지 눈을 헤치며 산나물을 찾아 헤맸으나 조금도 발견할 수 없었다. 빈손으로 돌아가면 계모에게 혼날 것이 뻔했기에 연희는 차라리 산속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큰 나무 둥지 아래 웅크리고 있던 연희는 불어오는 찬바람에 온몸이 점점 얼어가고 있었다. 아유, 추워. 온몸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네. 연희는 몸을 일으켜 찬바람을 피할 곳이 있는지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때였다. 눈앞에 커다란 바위가 보였다. 혹시나 바위 틈 사이에 따뜻한 공간이 있을까 싶어 손으로 밀어보았더니 신기하게도 바위가 문처럼 열리면서 안쪽으로 길이 이어져 있었다.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엔 마치 또 하나의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넓은 들판 한가운데 깨끗한 집이 있고 그 주변에는 싱그러운 채소들이 가득한 밭이 펼쳐져 있었다. 그때 그림같이 아담한 집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그는 처녀를 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다가와 물었다. 이런 험한 산속에 어쩐 일이요? 남자의 눈빛은 따스하면서도 신비로웠다.
연희는 자신의 힘겨운 사정을 털어놓았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먼저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채소밭에서 신선한 나물을 한 바구니 가득해서 건넸다. 처녀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 했지만 남자는 그녀에게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주었다. 앞으로 다시 나를 찾아오고 싶으면 바위 앞에서 수양버들 입히어 연희가 왔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언제든지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남자는 물병 3개를 건네며 말했다. 이 하얀 물병은 뼈에 뿌리면 살이 돋아나고 붉은 물병을 뿌리면 피가 돌고 푸른 물병을 뿌리면 숨을 불어넣어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이 물병들을 소중히 간직하세요. 언젠가 반드시 사용할 때가 있을 겁니다. 처녀는 물병을 받아 소중히 품에 간직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계모는 처녀가 한겨울에 신선한 나물을 가득 가져오자 깜짝 놀랐다. 대체 어디서 저렇게 신선한 나물을 구했지? 다음 날도 계모는 처녀를 산에 보냈다. 이번에도 처녀는 남자를 찾아가 나물을 얻어왔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계모는 몰래 연희의 뒤를 따라가 바위 앞에서 주문을 외우는 것을 엿보았다. 저 바위 너머에 분명 무슨 보물이 있을 거야. 그날 밤 계모는 딸보다 먼저 바위 앞에 가서 주문을 외웠다. 수양버들 잎이여, 연희가 왔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바위가 열리자 계모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집을 발견하고 남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나는 연희의 어머니요. 내 딸을 도와주어 참으로 고맙소. 하지만 이곳의 모든 보물은 나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소. 그러나 남자는 그녀의 욕심을 눈치채고 거절했다. 이곳엔 보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계모는 독이 오른 눈빛으로 장작을 가져와 바위 틈에 밀어넣고 불을 붙여 집과 채소밭을 불태웠다. 그리고 남자마저 불 속에 던져버린 뒤 사라졌다. 다음 날 아무것도 모르는 연희가 바위를 찾아와 주문을 외웠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다. 이상한 예감이 든 그녀는 조심스레 바위를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곳엔 아름다운 집도 푸른 채소밭도 사라지고 남자는 이미 불길에 타버린 뒤였다. 연희는 망연자실했다. 하지만 그때 남자가 건넸던 물병이 떠올랐다. 혹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하얀 물병을 열어 뼈 위에 뿌렸다. 그러자 뼈에 살이 돋아났다. 그녀는 곧 붉은 물병을 열어 살이 붙은 몸 위에 뿌렸다. 그러자 피가 돌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푸른 물병에 물을 뿌리자 깊은 숨을 들이마시더니 남자가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연희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천상의 신선이요. 하늘의 명을 받아 착한 당신을 돕기 위해 이곳에 내려온 것이요. 이제 나와 함께 천상으로 갑시다. 거기서 우리는 부부가 될 것이요. 처녀는 남자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하늘에서 눈부신 무지개가 내려와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무지개를 타고 하늘 높이 천상의 세계로 날아오르자 그곳엔 반짝이는 빛의 궁전과 신비로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는 환상적인 세계가 펼쳐졌다. 그곳은 인간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풍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후 땅에는 기적의 비가 내려 메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
연희와 신선의 전설이 오랫동안 전해지게 되었다.